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2030 세대, 다음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청년 세대가 과연 다음에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특히 그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세대가 우리가 너무 많이 파퓰리즘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또 파퓰리즘에 중독이 돼서 일단 뭐 다음은 어떻게 될까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뭐 그냥 퍼주는데 퍼주는 거 받는데 익숙해서 또 표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지난 4.15 총선에서 드러났고, 그 때문에 지금 보선을 앞두고도 계속 파퓰리즘을 지금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어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 원 정도, 그다음에 2 차, 3 차에 약 7-8조 원 정도 재난지원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2 차, 3 차와 같이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는데도 30조에 가까운 돈을 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미래 세대, 지금 2030과 같은 젊은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좀 구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금년에 뭐 한 50명 정도가 사회로 50만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옵니다만, 일자리가 한 5만 개 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뭐 주거 사다리 붕괴, 거의 집을 장만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집도 또 대출까지 또 중단을 거의 안 주거든요. 한 20%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 돈이 없으면 집도 장만할 수가 없는. 근데 내 돈이 지금 막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장만합니까?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이생집망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집을 장만하기는 망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혼 출산도 지금 못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또 그 결과는 또 인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더욱더 하락시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중에도 파퓰리즘 때문에 국가 비용 엄청나게 증가해서 다음에 그걸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도 장만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이 우리 2030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빚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인제 코로나 세대 혹은 C 세대라고 그래 가지고요. 코로나 세대가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인제 과거에 잃어버린 20 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인제 1992 년부터 2011 년까지를 잃어버린 20 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77%, 그다음에 0.8% 군요. 인플레이션이 평균 0.1% 래요. 그래서 그냥 초저인플레이션, 과거 일본의 성장률에 비하면 0.8%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제 일자리도 없어진, 일자리를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일본의 이 당시에 사회에 나온 세대들은 20 년이니까 그냥 한 세대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일본의 청년들이 다시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사는, 희망이 없는 거죠. 활력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일자리를 못 구하고 사회생활을 독립적으로 못해서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온 그 세대를 캥거루족이라고, 캥거루 세대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일단은 1990년 80 년대 중반에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 일본이 굉장히 흑자가 많이 났었죠. 그걸 토대로 자산 버블이 심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흑자를 많이 내면서 일본이 뭐 미국의 뭐 맨하탄의 건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콜롬비아의 영화사라든지 미국의 심장을 막 사들일 때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일본이 언제 미국을 앞서나, 지금 중국이 미국을 언제 앞서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당시에 그 본 제목, 어떤 책의 제목에 "일본은 미국을 이기고 한국은 일본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65,000 불대까지 올라가 있고 우리는 30,000 불대를 지키지도 못할 이런 상황까지 가 있고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오랫도록 30,000 불대를 헤매다가 지금 40,000 불대까지 올랐었습니다. 지난번 아베노믹스 때문에. 근데 인제 그렇게 자산보호에 대해서 인제 그것이 붕괴되면서 사실은 그 자산보호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985년 플라자 회담이죠. 일본의 엔화 가치를 달러당 거의 한 270-80엔대에서 250엔대에서 100엔대까지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럼 일본 수출도 안 되고 해외에 투자했던 디벨로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면서 그 디벨로퍼들에게 빌려준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해 가지고 $1 투자해서 예컨대 1.5 한 $2까지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돈을 빌려갈 때에는 $1가 250원이었거든. 250엔이었는데 가져와 보니까 $2 $1짜리가 $2로 올랐다고 해도 가져와 보니까 얼마입니까? 100엔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200엔 밖에 안 돼요.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것이 플라자 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플라자 회담이 인제 일본이 너무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때는 G5였거든요. 근데 일본을 제외한 G4가 서로 합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어요. "일본이 너무 기고만장하다. 좀 혼내주자. 어떤 방법으로 혼내줄까? 일본 엔화를 급하게 결산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 그 센트럴파크 모퉁이에 있는 참 고색창이난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G5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 그 지점장관이 뭐 영어도 서툰 데다가 이미 G4가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반박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인제 그 합의를 보고 그렇게 일본이 인제 주저앉게 됐는데 그렇게 일본이 주저앉고 금융회사들이 인제 부실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서 건전한 기업까지 다 인제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하필이면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오래 집권했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무소속과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 좌파 정당이 1994년부터 96년까지 4 년간을 집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을 풀어서 복지를 그러니깐 일자리가 없어진 일본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인제 복지를 혜택을 베풀면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급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여기 인제 빨간 선 요게 인제 국가 부채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92년 당시에 73% 3.7% 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20 년이 끝나고 나니까 237% 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베노믹스 하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24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돈을 풀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 위기 극복은 안 되고 국가 부채만 엄청 증가한 거죠. 일본은 다행히 인제 엔화가 기축통화국이라서 기축통화라서 국채를 외국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일본도 돈을 많이 풀어도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이 5개 은행은 상시 무제한 통화 서비스 체계를 내 있습니다. 절대로 그 5 개국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예요. 참 이게 말이죠. 일종의 그 굉장히 자기들의 5 개국의 그 클럽이죠. 배타적인 클럽이죠. 5 개국은 그러니까 특히 일본하고 미국은 상시 무제한 통화 수합입니다. 통화 수합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는 우리가 2008 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한국 간에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초통화국이고 세계 글로벌 통화의 통화 거래액 70%를 차지한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더라도 200~300억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외환위기를 2008년도에 겪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2008년도에 위기가 왔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 서비스 체결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없어요, 채권을 발행해도. 이런 걸 모르고 인제 이런 차이를 모르고 뭐 최근에 국채를 막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전부 인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심지어는 뭐 이낙연 대표나 여당의 중진들도 "국가가 비틀리면 국민이 부유해진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지금 별소리가 막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제 이걸 보면은 그러다가 인제 이게 극복이 인제 아베가 드디어 아베노믹스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을 했지만은 아직도 너무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런 누적된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1% 까지 올랐고요. 인플레이션은 0.8% 까지 은행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아베가 이걸 정말 20년 잃어버린 세대를 극복했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인제 무너져 져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일본이 이런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동안 성장률이 0.7% 77%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직장이 없어지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잃어버린 세대들. 그냥 한 세대가 그냥 이 초기에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한 세대가 그냥 코로나 세대가 캥거루족이 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하나. 특히 지금 인제 코로나 시대에 나오는 이 젊은 사람들, 제가 코로나 세대 또는 C 세대라고 명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선 잠재 성장률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90 년대 초반만 해도 7.3% 정도였는데 2025 6 년부터 1% 대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너무도 반기업 정책과 친노 정책을 많이 해서 기업들이 뭐 해외로 많이 탈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보다 더 급하게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보다 더 급하게 떨어지면 2030 년경에 들었으면 1% 내외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인제 요소별로 분류해 둔 건데, 한국은행 분류해 둔 건데,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이 파란 게 기업 투자인데 투자 증가율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좋은 설비도 많이 들어오면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기업이 투자가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인구 초록색 인구 증가율도 떨어집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것이 투자 증가율 하락과 그에 따른 생산성 하락, 이것이 가장 큽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가는 데는 기업의 투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일자리가 최악이 2030이 예, 제가 2030 인데 여기 2030 인데요. 2030이 최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이번에 1월 달에 98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2030이 53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98만 개 중에서 53만 개가 2030에서 줄어들었어요. 특히 60대 이후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30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일자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23만 개가 줄어들었다.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인제 한번 통계를 가지고 실제 한번 봤는데 청년의 경제 활동규가 약 400만 명 정도입니다. 청년이라면 15 세부터 29 세까지인데 인구가 대체로 한 890만 명인데요. 1월 달에 885만 명이군요. 885만 명인데 그중에 400만 명이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나머지는 인제 뭐 어 육아를 하거나 가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재학 수강이 제일 많네요. 370만 명. 왜냐면 15 세부터 29 세까지면 고등학교 대학생 때거든요. 근데 가장 거기서 제일 문제가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게 시어섬이 청년이 48만 명, 구직단념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시어섬이나 구직단념은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제 그전에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어 400만 명 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38만 명인데 요 시어순과 구직단념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서 이 통계에는 안 잡히거든요, 통계상 실업자는. 요거를 실업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확장 실업은 100만 명이 109만 명입니다. 그러니깐 청년의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 400만 명의 4분의 1 정도가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청년이. 이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4분의 1이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야 이 뭐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4분의 1 좀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7% 거든요, 27%. 27%가 지금 어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죠. 여기 실업에는 말이죠. 주당 1 시간만 일을 해도 고용으로 취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알바 같은 거 다 취업으로 간주하고 그리고도 27%가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이게. 알바나 뭐 혹은 단기 어 비정규직 같은 거 다 빼고도 27%가 일자리가 전혀 없다. 주당 1 시간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거 사다리 붕괴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여기 인제 보면 10년 전에는 월급 5 년치를 모으면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전셋집 마련에도 8 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주거 사다리가 이렇게 붕괴돼 있죠 그러니까. 너 그 사다리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집값은 계속 폭등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소득 증가는 이렇게 기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집을 사는데 3억 원 이하 규제 지역에 3억 원 이상 집은 대출이 20% 밖에 안 됩니다 맥시멈. 80%는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집이 한 5 억이다 그러면 내가 4 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4 억을 준비합니까? 10 억짜리 집을 좀 좋은 데서 살라 그러면 8 억은 내가 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집을 못 사는 거죠. 또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집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는 뭐 이런 것도 해요. 인제 집을 하는 데는 인제 전세 월세로 있다가 전세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집을 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을 사면은 바로 전세를 얻거나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실거주를 해야 돼요. 또 집을 사도 어 인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좀 싸게 분양되는 데는 다 실거주를 해야 돼요. 공공택지에 들어가는 분양가 상한제는 5년 동안 최소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돈을. 자 이렇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너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이생진망, 이생에는 집 마련하기는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율도 낮아집니다. 집을 소유한 계층과 미소유한 계층 간에 자녀 있음을 따져 보니까 집을 미소유한 계층이 자녀 있으면 53% 밖에 안 됩니다. 집을 소유한 계층은 자녀 있으면 63% 1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인제 직장도 힘들고 집도 안 가지고 있으면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을 늦게 하게 되는 거죠. 저출산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이 어 현재 최소한 1.0은 넘어야 되는데 0.98 인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대개 유럽 국가도 1.45 정도는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결혼하면 혹시나 또 직장을 또 잃을까 봐서 걱정되는 분들도 많고 그걸 좀 못하게 정부에서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깐 또 인제 직장 구하기도 힘드니까 더 그런 불안이 커지고요. 집장만 하기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년에 거의 한
10조 원 정도씩 돈을 써왔습니다. 써왔는데도 돈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서 결혼을 빨리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자리 문제는 가장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뭐 흔히들 그냥 기업만 때려잡으면은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의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걸 지금 청년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주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라 좀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젊을 때니까. 젊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요, 정의가. 그걸 이용한 거죠. 파퓰리스트나 들이 선동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빚은 최근에 빚이 많이 늘어난 거 보면 2030의 빚 증가율이 20이 8.8%, 30 세대가 9.5%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구나 또 인제 빚을 많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쓰게 되면서 청년들이 인제 영끌 투자, 집을 또 사는데 뭐 그걸 비투라고 그래요. 영끌해 가지고 빚을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주식이라도 투자해서 돈을 한번 좀 벌어보자.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패닉 바잉이라고 그래요. 패닉 상태에서 사는 거죠. 영끌을 해 가지고 빚을 빌려 투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빚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대로 직장 같은 거나 이런 것이 구하지 못하면 이걸 갚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개인도 그런데 국가가 앞으로 빚을 너무 지기 때문에 감당을 앞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곧 금년 말이면 1,000조 국가 채무 1,000조가 되고요. 채무에다가 공공기관 부채 중에서 현재 공공기관 부채가 한 500조가 넘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느라고 지금 빚지는 부채라든지 또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한 600조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중앙은행 부채라든지 국가 보증 채무를 포함한 것을 국가 부채라고 하는데요.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고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IMF가 공부하고 있는 국가 재정 통계 매뉴얼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걸 씁니다. 우리나라 지금 흔히들 야 우리나라는 뭐 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좋지 않나 얘기하는데 그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도 뭐 그 기준 다른 거 차이를 모르시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지 막 그냥 그걸 우리나라 아직도 건전하다 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2,500조 시대에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때 되면 국가 채무가 1,500조, 200조, 2,000조까지 갈 거예요. 국가 부채는 거의 4,000~5,000조까지 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에 이자만 해도 제가 보기 한 5년 뒤에는 한 3~40조, 한 10년 뒤에는 거의 5~60조 정도를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이자만 5~60조가 될 거예요. 10년 뒤에는.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부채 함정. 그러다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걸 부채 함정이라고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금 2030 세대, 앞으로 10년 정도, 20년 뒤에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세대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공적연금도 지금 고갈이 곧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이라고 그러고 공무원 군인연금 벌써 적자입니다. 벌써 기금이 없어요. 없어서 재정으로 계속 메꾸고 있는데 작년에 메꾼 것만 3조 7천억입니다. 앞으로 2050년 정도면 21조 원 정도 메꿔야 되고요. 그 중간에 매달 10조 원 정도를 메꿔야 되겠죠. 2030년경에는. 사학연금도 지금은 흑자인데 벌써 33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요. 48년이면 고갈제를 끌어올게 봅니다. 결국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최소한 20조 정도 되는 돈들이 4대 연금 보전에 써야 될 겁니다. 사회보험은 이미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지금 이미 고갈되어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좀 있었는데 너무 그냥 많이 쓰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요. 고용보험을 본래는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 가지고 실업 상태가 되면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기금이 좀 있다 보니까 막 그냥 꺼내 쓰는 우리 문정부의 제일 큰 문제가 재정도 악화시키면서 빚을 많이 지면서 기금도 각종 기금을 죄다 돈이 있으면 막 꺼내 쓰는 거예요,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도. 제가 이걸 이렇게 인제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냈어서 지금 불호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적립금 잔액이 4조 원인데 빚이 벌써 고용보험기금 빚도 4조 원이면 그럼 작년에 이미 고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2025년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1,400만인데 2025년까지 2,100만 명 수준을 한다고 하면서 1차적인 작업으로 예술인과 특고 8만 명을 가입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의 80%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2025년까지 250만 명을 확대하면은 얼마나 많은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48만 명에도 691억 원이니까 250만 명 한 5배 정도로 확대하면은 3,500억 원이 그 재정에서 보존돼야 되겠죠. 이 정도가 아니고 많은 2,100만 명 거의 모든 근로자가 다 가입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재정 보존이 돼야 돼요. 그게 보험료도 재정 보존을 내주고 또 보험금을 또 인제 일자리가 없으면 보험금을 또 받아가겠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간 우리가 재정 고용보험 급여가 실업급여라고 그래요. 실업급여가 한 달에 보통 한 1조 2천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연간이면 10한 4-5조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 7조 원 정도가 지금 보험료로 들어오고요. 그럼 순전히 나머지 한 7-8조 원은 7조 원 정도는 국민들이 우리 젊은 2030 세대 그다음에 벌써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내서 이게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도 2024년에 고갈입니다. 이것도 여유가 있었는데 문케어한다고 하면서 바로 2017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2024년에 고갈되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내년에 벌써 고갈될 거고 산재보험만 지금 그대로 좀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나머지는 다 고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료를 냈다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보험료를 미리 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건데 지금 이것이 뭐 이미 벌써 다 고갈돼 가지고 이름만 있다 보니 전부 재정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재정을 우리 2030 세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들, 기초연금이 급격하게 고령화돼 가고 돼 가면서 기초연금 지금 이거는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 그냥 재정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금년에 19조 원 정도인데 2051년에 66조 원, 2030년에도 34조 원, 10년 뒤에 34조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거든요. 여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데 그중에서 70%를 소득 하위 70%를 주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 대상이 584만 명이고 10년대에 918만 명이고 20년대에는 1,195만 명이 지급됩니다. 30년대에는 인구의 절반이 그냥 고령 65세 이상이고요. 1,300만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이 한 노인을 복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도 파퓰리즘으로 금년에 또 선거 때문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40만 원까지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40만 원까지 주자 그러면 10년 뒤만 하더라도 벌써 45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는 68조 원으로 증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뒤에는 얼마입니까? 34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가하고요. 10조 원씩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20년 뒤에는 어 52조 원인데 20년 뒤에는 68조 원 증가합니다. 기하급수 증가합니다. 엄청 증가하죠. 제가 여기서 또 하나는 안 넣었습니다만 하도 기금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미리 다 뺏어도 돈이 없는 거. 지금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주택 기금이라는 데서 나가는데 이 도시주택 기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예금을 든 사람들 청약 예금이에요. 예금을 막 꺼내 쓰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인제 정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무슨 돈으로 또 줘야 됩니까? 그것도 또 세금을 내서 내야 돼요. 저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지금 2030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회에 나올 때 정말 집도 일자리도 좀 구하기 힘든 이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채도 많고 결혼도 늦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국가의 비들 또 기금의 연금, 보험, 기금의 이 비들 세금을 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아마 월급을 취직을 한 사람들도 월급 받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세금으로 나가야 될 세금이나 보험료로 나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제 성장률도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아까 보신 것처럼 2026 년부터 1% 였는데 요것이 아마 더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더 급하게. 왜냐면 투자를 지금 안 하거든요. 투자를 안 하니까 더 급하게 떨어지면서. 야 지금 말이죠. 우리 한국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걱정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 세대, 지금 사회에 나오는 세대가 정말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안 되는데 일본처럼 제가 보기에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정말 어 강구해야 되는데 당장 무슨 대책 가장 큰 대책은 정말 정부에서 정말 잃어버린 세대가 안 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집빚도 갚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반기업 정책 이게 가장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자영업하는 사람들 한 650만 명 되고요. 한 500 한 2-30만 명이고 한 100 한 2-30만 명은 인제 무가족 종사자 전부 합해서 65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2천 한 1-200만 명 정도가 피용자인데 그중에서 한 200만 명 공공부문에 종사하고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나머지 거의 1,900에서 2천만 명 정도가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내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위축돼 있고 투자를 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인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부는 기업들을 독려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이 우리 코로나 시대가 잃어버린 시대가 되지 않는 가장 첩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간절한 제 소망이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학을 지금도 이렇게 학교를 은퇴하고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의견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가 이런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 당국자 정책 담당자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